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돗물 유충 사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수사를 축소 왜곡하거나 증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다음 주 초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해 내놓은 이슈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민주당이 강력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16년 만에 다시 불붙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대정부질문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 대정부질문에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 뉴딜 정책과 공적 사회 보장 제도 등 정책 현안의 이행 상황을 주로 점검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은 그린 뉴딜과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세운 그린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도 살리고 또 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 대표 과제 중에서 그린 에너지 사업이 그런 적시에 실행될 수 있는 신속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노동자들은 좀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민주당과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는지 캐물으며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지난번 대통령 연설할 때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걸 제기한 걸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도 이전 문제하고 부동산 대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거듭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장관님, 네.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는데 정세균 총리는 수사를 축소 왜곡하거나 증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내 TF까지 만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일부 찬성 의원들에게 사실상 함구령을 내리며 해서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개헌과 국민투표, 여야 합의에 의한 법 제정, 세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방식이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헌은 다른 쟁점이 많아 합의 가능성이 낮고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붙여야 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먼 안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보시고 그 완성에 함께 힘을 보태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국회 특위 구성 전에 당 차원의 전략을 짜겠다며 사선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반대의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원인데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이슈라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좀 자제해 줘야 이슈 전환을 바라는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통합당은 세종시로 국회 일부를 옮기는 세종 분원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청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양당은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죠? 네. 오늘 보니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긴 했지만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오늘 외통위 전체 회의가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오후 4시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통합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때쯤 이제 퇴장을 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제 인사청문회가 밤 9시 45분쯤에 이제 끝났는데요. 마칠 때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서 무난히 채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 통합당은 아들의 군면제 의혹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이에 관련한 자료를 이제 꾸준히 요구를 했거든요. 이 후보자한테. 그게 쟁점이 되긴 했었죠. 예. 네. 근데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오늘 오전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상 검증 논란도 있긴 했지만 앞으로 대북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도 좀 해볼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사상 검증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또 워낙 이제 논란이 또 됐었고요. 예. 그런데 여당 중심으로 정책 질의가 이어졌고요. 또 밤에 이제 질의가 될 때는 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에 나섰거든요. 네. 그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대북 정책 관련 키워드를 몇 개 잡아봤는데요. 창의력과 상상력, 작은 것부터 교역, 또 평양 특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창의적 대북 해법을 강조를 했는데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또 여기에 통큰 이제 북한에 대한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정체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과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 회복의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먹는 거, 또 아픈 거, 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영 지금 신인 장관 후보자 결국은 남북의 우리 주도적인 뭔가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쪽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던 것 같은데 대동강 물 우리 의약품 교류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북한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부터 해보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교역을 해보자. 북한과 이제 직접 한번 교역을 해보자는 게 이제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그 물이나 쌀 또 의약품 등은 이제 인도적 지원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서 교역을 하자는 건데요. 작은 것부터 일단 뭔가 주고받자.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기하고 또 여기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북미 대화로 견인하자.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금강산,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그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물물 교환의 형태로 작은 교역에서부터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이제 통일부의 주체적인 역할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중요한데요.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하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 장관 후보자 일단 4선 의원이고요. 또 직전 여당 원내대표로 이번 총선에서 177석의 이제 총선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세 장관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그래서 아마 이런 주장들이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좀 이 장관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뭐 미국의 독자 제재 또 유엔의 뭐 제재를 보면 이제 촘촘히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뭐 이런 해법이 있겠느냐라는 우려였습니다. 남북 문제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이 창의적 해법을 얘기를 할 때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제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어제 평양 특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그 이 장관 후보자한테 평양 특사로 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장관이 특사로 갈 의향이 있느냐? 네. 예.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가정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또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 당부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낙연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공동선언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미국과 한국과 미국 간 양국 정상 간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조선 같은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비핵화나 또 국제공조는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을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통일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대북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로 남북 관계 좀 개선에 물꼬가 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행정부, 통일부를 포함해서 행정부를 통괄했던 전직 총리가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해 질문하는 게 좀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 전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문회 전부터 통합당은 학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박 후보자는 이게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쟁점 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학력 위조 의혹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미상환, 대북 송금 관여 등 쟁점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막말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입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조선대에서 5학기 수료를 인정받고 1965년 9월 단국대에 편입해 3학기 이수한 후 졸업했다고 하는데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자가 실제 졸업한 광주교대는 2년제 4학기로 한 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대에서 5학기 수료한 걸로 학적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등 학력이 아니잖아요. 단국대에서 광주교대에 100학점을 인정해줬다는 박 후보자의 반론에 대해선 단국대로부터 학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인정해줬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권력형 입시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교대와 단국대 졸업증명서로 명백히 확인되고
조선대 졸업 표기는 단국대 측의 수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단국대 편입 당시 부대장의 배려로 군복무를 하면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해명과 사과를 했는데 통합당은 불법 복무로 보고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북 송금 사건과 후원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개인 채무 문제, 자녀들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증인은 통합당이 요구한 10명 중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 단 1명만 채택됐는데 통합당은 이 회장이 박 후보자에게 11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경위를 따질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들은 그 제재 수준이 여전히 약하다고 호소합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가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소식 이후 배드파더스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가 아닌 개인 사이트에 기대는 이유는 현재의 낮은 제재 수준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육자들은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공적 채무로 보고 신상 공개나 출국 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그 양육비 이행 관리법이 양육비 채무를 단순한 사적 채무가 아니라 공적 채무를 보아서 출국 금지나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조치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가장 높은 처벌이 고작 행정제재 6개월에 불과한 감치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잠적할 경우에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명재산 파악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2년 이상 걸리는 복잡한 소송 절차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곤란에 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비라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돈인 거잖아요. 애들은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줘야 되고 준비물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을 뭐 1년 후에 돈을 많이 벌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형사처벌과 출국 금지 그리고 신상 공개는 모두 사라지고 운전면허 정지 조항만 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 내용과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는 법무부 등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대회에서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 아카데미 대표가 탈락했습니다. 투표에는 당 중앙위원 600여 명이 참여했고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29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본선에선 이원욱, 양양자, 노웅래, 한병도, 김종민, 신동근, 소병훈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8명의 후보 중 5명의 최고위원이 뽑힐 예정입니다.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한 자리는 여성 몫으로 채워집니다.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하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된 것 같다며 이 지검장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기밀 누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 지검장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공무상의 기밀이 없었는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 후 첫 수석 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방역에 소홀할 경우 대면 접촉이 많은 국회의원도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소위원회 회의를 전체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벌써부터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낼까 말까가 관심이지만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미스트롯 방식으로 발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 그 미스트롯인가 하면서 그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미스트롯, 예. 저희들은 그런 방식의 후보 발굴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질문에 예전에는 주로 당원 위주로 후보자를 뽑아 당 밖으로 확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미스트롯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주 낡게 인식이 됐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고 거기서 스타가 탄생했다라며 서울시장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점점 후보를 줄여나가는 국민 경선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 여성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도 서울 시민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는 빅데이터나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미리 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때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 방식의 경선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미스트롯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우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후보군을 확보하는 게 먼저겠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는 비판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지도부의 항구령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세종시가 아니라 아예 충청 전반으로 행정수도를 확대하자는 역제안까지 나왔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굳이 지금의 세종시만 고집할 게 아니다라며 분산의 효과를 더 넓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제안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가장 먼저 호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 의원뿐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에 논의를 하려면 이번엔 제대로 하자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세종을 넘어 충청 지역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여당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정 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지만 오 전 시장은 좀 더 구체적 대안을 내놨는데요.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을 시키면 세종시는 또 다른 포식자가 되고 인근 지방은 붕괴와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각 기관을 충청 지역 곳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의 이런 주장은 기왕 논의의 판이 만들어진 만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의제를 주도하자 이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어서 지도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텐데요. 이들의 제안이 과연 여야 모두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오늘까지 사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죠. 각종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과 고성이 오가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부드러운 말투와 새로운 시도, 차별화된 질의로 눈길을 끈 초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오늘 정말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연단에 오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요, 이 발언과 함께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직접 SNS 등을 통해 수집한 민생 관련 질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질의 내용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관공서와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조건이 눈에 밟혔다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5%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댓글을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읽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댓글을 대독한 정 총리에게 조 의원은 휴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질의를 마친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국회 입성 후 첫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대정부 질문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자 누리꾼들은 이게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구나, 희망을 보게 됐다, 응원한다라는 호평 일색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입성 전 한 달 동안 직접 대리운전기사 체험을 하고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민생 밀착형 의정활동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몇 개 뉴스에서 나왔었지만 이번 주 정치권 부동산 문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후속으로 나왔던 것인데 여당에서 정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원내대표 매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요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네. 세종에서 올라오는 각 부처 장관, 차관, 실국장들, 뭐 심지어 과장들까지 거의 그냥 길바닥 위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참 안쓰럽다. 특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거의 매일 하는데 실은 국회에서 세종에 내려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보면 정말 이게 한 곳에 좀 관공서가 몰아있은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서울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등등 포함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라도 세종으로 가면 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연속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갑툭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네.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문제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나빠지고 정책 실패가 부각이 되니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갑자기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야당과 대화하려는 노력조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툭 던지고 나서 이제 와서 합의하자. 이런 구조가 이게 맞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안 돼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전혀 형성이 안 됐어요.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정권 출범 지난 거의 3년가량 되는데 아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폭등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소위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던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의 이 수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리 가느냐 마느냐는 차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방향은 뭐 그렇게 해볼 만하다, 뭐 적절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다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종으로 지금 이제 부처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고 그 외에 계속해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전국 각지로 지금 꾸준히 이전하는 작업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해가지고. 예. 그게 결국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전이 이렇게 이행돼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은 야당 내부에서도 아까 이제 우리 국회 TV 국회 방송 화면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의원조차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오히려 야당에서 이 의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상당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1단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이걸 논의해보자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거고 네. 여당이 지금 툭 던지고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뭐 당내 뭐 TF 만들고 그다음 국회는 또 특위를 만들고 개헌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야 간에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하자. 그리고 당권 주자로 나온 한 분은 이낙연 의원은 자기가 당권 주자가 되면 임기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마무리하겠다. 글쎄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행정 수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외국의 공간들도 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그다음에 네.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행정 수도 문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비효율 또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스트 베니핏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을 따져보면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지방의 곳곳에 보냈는데 그 혁신도시의 비효율 또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말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던진 다음에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 형국인데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뭐 유불리를 계산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야당이 어쩔 수 없을 거로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헌법 관련 얘기 나왔었고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좀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단 그 아마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몇 개월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되리라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개헌이라든가 국민투표 방식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타협을 통한 특별법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특별법 입법 형태로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투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해야겠죠. 개헌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겁니다. 예. 다른 문제까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도하는 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쉽게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뭐 민주당과 가까운 다른 정당들 끌어모아서 뭐 한 190석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법안 처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헌법 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죠. 민주당의 계산은 뭐냐면 2004년에는 관습법이라는 그 논리로 소위 말해서 당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이 추진했던 거를 이제 위헌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헌법재판관들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이미 가이드라인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김태년 형성되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환경의 변화는 그럼 현재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소위 구성의 변화인데 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고 이 이슈를 던지자마자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값이 하루 다르게 뭐 억대씩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세종도 가기 어렵게 생겼어요. 이게 네.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네, 민주당이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아마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마 집권 여당의 어떤 뜻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도 보면 가령 국회, 청와대,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게 전부 다 이전을 해서 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도 이전으로 봐가지고 이건 국민들의 동의라든지 개헌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관들, 그러니까 가령 국회의 분원이 가령 거기 가고 국정감사만 거기서 한다든지 또는 뭐 청와대만 간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수도 이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옮긴다면서 용어는 행정도시 이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헌법기관이 얼마만큼이 범위인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이게 수도 이전이고 과연 이제 어떤 헌재 판결하고 배치가 되는지 조금 이제. 근데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큰 틀에서 방향이 나올 것이고 이 문제는 어쩌면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당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 국회의원 개개인의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이번에는 국회, 청와대 다 옮기는 게 아마 본심인 것 같아요. 방송사, 서울대학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사하고 서울대는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아직 계획에는 안 들었다고 하는데 세종시로 옮기는 건 국회, 청와대 다 옮기겠다는 것 같고요. 아마 사법부도 그러면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도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이미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2004년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회 특별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 행정수도의 이 이슈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쪽에 집중되던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거를 던졌느냐.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책 실패 이거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17 대책 70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집 없는 분들, 전세 사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사과 여당이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 직접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만을 하려고 이거 나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야당 공세를 하지만은 뭐 다른 답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가 서울 특히 이게 과밀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은 부동산 관련 문제도 포함된 해법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이거 발표됐으니까 세종시가 있는 충남 지역의 충청권 지역은 정말 급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상승과 더불어서 수도권 이쪽 지역이 이제 그동안 폭등했던 게 내려간다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긴 또 올라가고 오히려 부동산 열풍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이 수도 이전 또는 행정수도 이전 이 개념은 그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 그대로 이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도 이제 주거를 두고 또 세종에도 주거를 두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히 연결된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세종으로 이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고 또 혁신도시로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분산해서 간다면 최소한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도 세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균형 발전의 문제는 세종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세종 나머지 지역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세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균형 발전 이미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이야기할 때 정말 행정의 비효율 문제 훨씬 많이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회 분원도 설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 분원 설치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의 부동산 값은 매일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 이전에 과연 그 균형 발전의 효과, 소위 부동산 안정, 그다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호주의 시드니하고 캔버라를 보면 캔버라가 수도 아닙니까? 그 뭐 인구 분산의 효과 이런 효과 별로 없어 보여요. 나라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수도권의 집값이 뭐 떨어졌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더 좋게 만든 그러니까 측면. 이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분 옮기는 게 아니라 다 옮기겠다는 다 얘기네. 옮겨도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우리가 집을 다 내고 그리 갈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까닭은 예. 단순히 수도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생활 인프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많이 공급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규제 또는 뭐 수도 이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효과를 제대로 못 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주도 가령 이제 전남 나주, 네, 혁신도시가 한전도 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림부 관련된 기관이나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갈 때는 혼자 가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얻어서 또는 뭐 사서 생활을 했었는데 한 4, 5년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정년퇴직하고 은퇴하면 여기 지방에서 사는 거 상당히 삶의 조건이나 수준도 괜찮고 여기 눌러 앉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가면 서울의 부동산값 안정 문제 해결 안 되고 세종의 집값 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5년, 10년 긴 시간으로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그건 부동산값 가격 안정의 효과들 그리고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워낙 이 폭발력이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나 또 민주당의 불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문제랄까 또 윤미향 씨, 윤미향 의원이죠. 정의연 사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행정수도로 온통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측면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심지어는 개헌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까지 맞물릴 수가 있으니까 블랙홀처럼 뭐 행정수도 논의가 다른 걸 다 빨아들일 수는 있지만 주로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지금 흡수되어 버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행정수도 이슈 던진 것도 바로 그걸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건 그거고 또 많은 우리가 느끼는 현안들 이런 거는 또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놓지 말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기관 분산의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 언젠가는 한번 결론을 내고 점을 찍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충분히 온 것 같다라는 데는 대체로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논의를 하느냐,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논의 참여의 주체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언젠가는 이 논의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사회문화쪽, 교육사회문화쪽 마지막 날인데 3일간 대정부질의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라든가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글쎄 이제 최강욱 대표 추미애 장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좀 왜 어느 면에서 그랬습니까? 글쎄 이제 그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당보다도 더 이렇게 장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어제였나요? 이인영 장관 이제 청문회 하면서 태영호 의원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좀 사상 문제로 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 둘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영호 의원의 질문 방식과 내용, 또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후보자로서 답변은 좀 더 좀 부드럽고 정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질문하는 내용도 굳이 과거 것을 묻지 말고 이제 묻고 싶은 핵심이 현재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보느냐 그 시각 자체를 그냥 담백하게 물었다면 불필요한 논쟁 필요 없이 그냥 이 장관의 답을 직설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쓸까 그러면서 물어봤으면 질문이 조금 뭐 과거에서 전향했느냐 바뀌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답이 좀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의원 어느 쪽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이 오갔죠.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질문에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금도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물론 질문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내 아들 문제는 질문하는 게 금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 굉장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본인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는데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상도 의원과도 상당히 설전을 주고받은 것 같던데요. 추미애 장관의 저런 태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사실 국민적 밉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보세요? 혹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글쎄요. 그런 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국민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서 납득을 할까요?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하는 답변 태도였다. 그러니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좀 완곡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부동산값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올랐습니다. 국민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해놓고 한국감정원의 통계상 11% 올랐습니다. 편리한 통계 가져간 거죠. 그 통계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 포함해서 아파트하고 이제 달리 연립이나 단독은 잘 덜 팔리고 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끌어다가 하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값 폭증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런 태도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반감을 사게 한다. 저는 오히려 장관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하시는 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답변도 조금 지나쳤고 사실은 질문하시는 분도 이게 보면 어차피 답변 시간은 다 본회의 질문이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을 얘기 다 듣고 나서 본인 질문해도 시간은 넉넉한 거거든요. 보면 상임위 질문 7분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넉넉하게 질문을 하고 또 넉넉하게 답을 듣고 이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각자 자기 편 지지자들만 의식해서 질문하고 쏘아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고 맞받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적인 이게 보통의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적 공감대 또 이 전문가들, 정치권 모든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걸 당장 무슨 시한을 설정해 놓고 이번 정부 내에 이걸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먼 장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미래통합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미래통합당과 어떻게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터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탄불하고 이게 앙카라하고 나는 뭐 호주도 그렇고 지금 몇 개 나라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아공 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연구한 것들을 좀 갖다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각자 자기 편을 대변하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이런 국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걸 나중에 국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가 아마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